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전세나 월세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위험한 유혹에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태.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를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부동산, 집값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고 부추깁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죠.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아주 꼼꼼한 안내서를 한 권 펴냈습니다.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선대인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이제야 모셨습니다. 이제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바에 나와주시긴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한번 모시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는 있는데 네. 이것저것 연구소 일에 또 네. 최근에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책도 출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정신없이 바쁘네요. 네. 잠도 많이 줄이고 있고. 딱 봐도 바빠 보이세요. 피곤해 보이시고. 그래도 기운 넘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직접 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자, 책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세 하락기가 시작됐다. 네. 이런 규정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시장은 보통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주기를 보통 그립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다수 국가가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데 네. 우리가 86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네. 그때 이후로 86년부터 한 90년대 초까지 올랐다가 네. 그게 이제 꾸준하게 떨어져서 이제 외환위기 때까지 반토막이 나고요. 음. 그다음에 2000년대 내내 집값이 또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실은 떨어졌는데 네. 그게 이제 2009년에 부양책 때문에 다시 좀 반등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2009년 한 10월 정도부터는 네. 꼭지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음. 대세 하락기의 전반부이고 네. 신체에 비유하자면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갔다가 네. 다시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 죽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세 하락이라고 하면은 네. 반등이 쉽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시장에서도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네. 대세 하락장일 때도 일부 주식은 오르는 종목도 있고 예. 또 큰 흐름에서 대세 하락을 이어가더라도 어떤 날은 조금 반등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조금 더 보태자면 네. 지금의 부동산 대세 하락 사이클상의 이제 대세 하락과 더불어서 네. 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 네.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가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도 꽤 활발하게 이제 대체로 성장하는 편이었고 네. 그 땅이든 집이든 사두면 오른다. 이게 이제 과거 부동산 시장의 공식이었죠. 네. 이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 인구가 이제 좀 지나면 감소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네. 생산 가능 인구나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는 이미 이제 이 하락 그러니까 줄어드는 시기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주택 시장 인구 구조 측면에서 네. 이제 주택 시장의 장기 하락 압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동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이클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만들어서 이제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예. 이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만들어낸 게 이제 꺼지고 있는
그 측면이 하나 있는데다가 훨씬 더 근본적으로 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또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그런 이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아주 눈에 띌 만큼의 반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네. 그것도 좋아할 거면 아닌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네. 소득은 뭐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니 빚을 내서 억지로 집을 사줬는데 네. 더 이상은 빚을 더 내서 집 사주기도 힘들다 보니까 정부가 쓰는 조치가 뭐 1%대 네. 초저금리 뭐 모기지 대출까지 내놓으면서 집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부동산 거래가 잘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뭐 말씀하셨다시피 집값이 다시 뭐 큰 폭으로 다시 오른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지만 만약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이거는 엄청난 부채를 동반하게 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 말씀 꺼내주신 김에 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뭐 예를 들자면 생애 최초 뭐 내 집 마련, 뭐 주택 대출 이런 거고 2% 아니면 2% 조금 안 되는 정도로 한 20년 동안 이렇게 되는 그런 상품 프로그램들 있더라고요. 해도 되는 겁니까? 쏠깃해서요. 이게 정부 지금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주택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뭐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빚내서 집 사면 안 되고요. 1%대 초저금리라고 하더라도 빚은 빚이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이 잘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내는 건 어떤 경우든 위험하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009년 뭐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이제 토건 부양책을 통해서 그때 이 꺼지는 부동산 그 거품을 떠받쳤고요. 근데 그게 재정이 이제 소진되기 시작하자 2012년 8.29 대책 때 이제 DTI 규제를 풉니다. 대출 규제를 푸는 건데요. 그렇게 풀어서 가계부채를 동원한 이제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억지로 떠받치다 보니 그게 전세 쪽으로 불똥이 튀어서 전세난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입자들의 그 전세 보전금까지 이제 위험하게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여서 지금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떠받치는 장치 중에 하나가 자 전세난 힘들지 계속 뭐 집주인 이렇게 뭐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서럽지. 그래서 아주 싸게 저리로 빌려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 이 메시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토끼몰이를 하는 겁니다. 자 전세 살지 말고 계속 집 사라 집 사라. 그래도 사실은 집값이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길게 보면 계속 이 메시지인데 결국은 그렇게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재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택 대출 부동산 거품 한 1,000조 규모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 가계부채 통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둘 다 한국은행에서 집계를 합니다만 하나는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주택 대출, 뭐 신용 대출 이런 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카드사에서 이렇게 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990조까지 이제 맞고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 약간 넓은 개념인데 그 개인 사업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제 부채. 근데 뭐 그런 부채도 사실은 가계가 내는 거죠. 가계가 그냥 개인 사업자라는 명의를 만들어서 빌리는 것일 뿐이지 사실 가계 부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 개인 부문 이제 금융 부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한 1,200조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터진다 예고를 하신 지 꽤 됐습니다. 뭐 터질 걸로 보시죠. 언젠가는. 언제로 터진다라고 이야기한 건 제가 뭐 금방 터진다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요. 이 계속 이렇게 가면 이게 언젠가 터져서 그리고 부채가 점점 더 커진 상태에서
부채 폭탄이 터지면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채를 덜 늘린 상태에서 네. 우리가 이제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될 건 그거다. 이렇게 이제 늘 강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만큼 심각한 문제냐? 우리가 그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라고 하면요. 네. 이 부채입니다. 다 뭐 당장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미국 사람들도 2000년대 내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저금리 상황에서 빚내갖고 집을 샀었거든요. 예. 그리고 금융기관도 막 빌려줬었고 네. 신용도 따지지 않고. 근데 그게 주택시장 무너지면서 그 부채들이 다 부실해지면서 엄청난 이제 충격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광경을 생생하게 목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계 부채 비율, 네. 그 가계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이제 이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게 2007년에 133%였는데 이게 그나마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107%까지 이렇게 네. 낮췄거든요. 네. 그만큼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같은 시기에 145%였다가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6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미 다른 나라들 다 부채 다이어트 하려고 했을 때 네. 적어도 공공부채는 늘리더라도 가계부채는 이렇게 다 다이어트 했을 때 한국은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이 되면 약 1218조 원 정도까지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 같고요. 뭐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한 180%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압도적인 세계 1위 정도의 부채 비율이 되는데 이건 전세금이라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그런 이렇게 그 빌린 돈 네. 이건 빼고 지금 계산한 건데도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부채가 많은데도 이게 괜찮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뭐 책 제목을 선대인 뭐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제가 서문에도 썼습니다만 미친 건 부동산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동산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동산을 미쳐 날뛰게 만드는 그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미친 탐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눈을 돌립니다. 아, 네. 집 안 삽니다. 정부는 자꾸 빚내서 사라고 하는데 네. 그거 잘못하는 짓인지 아니까 안 사고 전월세로 눈을 돌리는데 네. 그런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웬만한 전세 그래도 빚더미에 앉아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거고요. 네. 집 사는 거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이 전월세 대책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있는데 못 내는 겁니까? 전월세 대책이라고 지금 정부가 내놓는 건 사실 전월세 대책이 아닙니다. 그 폴 크루그만 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고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폴 크루그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네. 특히 기득권 정부가 내놓는 그 정책의 겉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정책 목표가 네. 실제 속내와 부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이래로 특히나 그런 현상이 되게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감세 정책, 뭐 서민을 위한 거라고 그랬지만 네. 그게 결국 부자를 위한 거라는 거 이미 뽀록 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828 대책에서 전월세 대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말은 전월세 대책인데 내용을 까보면 세입자들한테 빚내서 집 사게 해줘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 네. 결국은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고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제 전월세 대책이라고 표장을 했지만 그 첫 번째 내용을 뜯어봐도 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한다. 이게 뭐 그냥 말을 좀 뭐 약간 뭐 고상하게 어렵게 이렇게 해석을 할 뿐이지. 결국은 세입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럽지 빚내서 집 사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냐 이거죠. 지금 전세난이 온 건 사실은 집값을 이렇게 계속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집값이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부실 기업이 그 구조조정을 거쳐서 깨끗한 기업으로 이렇게 재탄생하듯이 네. 안전한 전세가 시장이 나오도록 하면은 그게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가로막으면서 집값을 떠받쳐 주니까 집주인들은 그 정부에 이제 기대서
뭐 지금 자신들이 이제 투자 손실을 많이 한다, 부채 네. 부담을 줄인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또 보정부 월세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욱 안전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세난 계속 뛰고, 또 세입자가 취약한 이렇게 임대차 구정도 시장도 전혀 개선하지 않으니까 계속 당하는 이제 이 세입자들이거든요. 이런 구조가 뻔히 있는데 그건 집값을 하락을 유도하면 해결될 문제, 또 임대차 문제, 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대안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또 검토를 안 하거든요. 결국은 말은 생색은 서민 대책이라고 이렇게 내고 있지만 결국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특히 결혼 앞둔 젊은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전세냐 매매냐. 네. 그만큼 뭐 전세라는 게 의미를 잃었다는 건 기정사실일 거고요. 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둘이 합쳐서 한 1억 정도 가진 네.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데 뭐 빚을 안 내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는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 책에서도 뭐 그 예. 비슷한 사례를 이제 인용하고 있고요. 네,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을 웬만하면 빚내 사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억 원 정도 있는데 뭐 나머지를 또 빚으로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이게 젊은 분들은 아직 뭐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살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부채 폭탄이 터진다. 네. 또 이게 자꾸 이 부동산 거품 조정이 이제 늦어져서 인구 구조 폭탄이 터지는 것과 맞물린다.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다. 네. 그러면 그게 괜히 이제 뭐 정말 뭐 원치 않게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은 가능하면 네. 지금 당장은 조금 뭐 전세 사실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하더라도 가능하면 소득 수준에 맞게 좀 이제 이 전세를 가능하면 선택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좀 열심히 일하셔서 소득을 벌고 물론 뭐 일자리조차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빚을 그러니까 빚 내서 이렇게 이자를 주는 그 돈을 사실은 계속 저축을 하면요. 네. 지금보다 집값이 훨씬 싼 시기가 도래하게 돼 있고 예. 그때 그냥 정말 소득이 좀 모아졌을 때 저축한 돈이 생겼을 때 예. 집값은 지금보다 많이 낮았을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을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계획하는 건데 그걸 네. 자꾸 일부러 빚더미 위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뭐 빚 자꾸 내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만 네. 가능하면 선택할 수 있다면 빚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두 분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빚이 최소화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예. 사실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요. 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요즘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직접 돌아다녀 보면은 네. 전세 매물 자체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고만고만한 이 네, 서민 젊은이들이 네. 구할 수 있는 그런 네. 월세 아니면 안 올라 그러고 네. 이 임대업자들도 네. 이것도 이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집값을 계속 떠받치니까 집주인들이 사실은 그냥 뭐 손절매를 한다든지 해서 네. 그게 깨끗한 전세로 나오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전세난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집값을 떠받쳐 주니까 집주인들은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부동산 네.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고 버티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그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증가하는 거죠. 네. 전세를 올린다든지 또는 월세를 올린다든지 또는 월세로 돌린다든지 전세를 월세에서 아니 전세에서 월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이제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뭐
사실 소득도 아직 많지 않아서 뭐 150만 원, 200만 원 겨우 받는데 네. 뭐 또 월세로 60만 원씩 이렇게 내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 점진적으로 이제 전세가 사라지는 이런 뭐 시장 흐름하고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는 꼭 젊은이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 좀 저소득층이 저렴하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정책이 서민들, 네. 젊은이들 또 저소득층 중심으로 돼 있지 않고 다 부동산 기득권 위주로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예, 이렇게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도 이 중장년층, 노년층 상당수에게는 여전히 부동산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여기 살피는 분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일침을 좀 가해달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센가요? 예,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죠. 뭐 진짜 소득이 많아서 네. 연봉이 뭐 한 2, 3억씩 되고 예. 뭐 그런 사람이 자기 이게 비싸든 말든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사겠다고 그러면 빚내지 않고 네. 왜 말립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집값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살겠다는데 그걸 말릴 생각은 없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하면 제가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몇 발짝만 떨어져 있으면 낭떠러지인데 네. 그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정말 위험한지를 모르도록 그 안개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광고에 목맨 언론들 계속 지금 집값이 바닥이니까 네. 지금 빚내서라도 집 사라 이런 메시지 주고 있고 정부도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말 소득이 충분한 상태에서 빚내지 않고 집 사지 않는 한 네. 빚을 내야 한다면 집 사기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제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이미 샀던 사람이라면 좀 가감하게 결단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특히 저 잘못 버티다가는 진짜 모든 걸 잃고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의식 위에서요. 네. 스웨덴의 길이냐, 일본의 길이냐를 책에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결론은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뭐 스웨덴이죠. 그 너무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뻔히 드러나는 질문이네요. 그런데 예. 그 이렇습니다. 예. 1991년에 그 스웨덴과 일본에서 거의 동시에 부동산 거품이 붕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일본이든 스웨덴이든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아주 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일본은 그 침체 기간이 계속 한 10년을 넘어서 뭐 거의 20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스웨덴은 불과 2년 정도 만에 경제가 번개도로 올라갔고요. 오히려 뭐 그게 꼭 뭐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택 가격도 그 이후로 또 꾸준하게 다시 올랐어요. 이건 뭐 예를 들면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가 왔는데 네. 뭐 스웨덴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늦었다든지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더 큰 근본적인 그 국면에서 보자면 더 큰 근본적인 건 부실 구조 조정을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스웨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저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면서까지 부실 채권을 이제 흔히 이제 배드뱅크라고 해서 부실 네. 채권만 몰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빨리 없애버린 겁니다. 부당성 거품도 확 빼버리고요. 뭐 저 당시에 주택업체든 또는 금융기관들 중에 퇴출될 건 빨리 퇴출되도록 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없애버리니까 사실 2년쯤 후에 지나서는 이제 더 이상 불안 요인을 없는 게 확인되니까 다시 경제가 이제 안정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전철을 피한다고 하면서요. 일본이 하고 있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다음에 이걸 떠받친다고 건설업체들 위해서 이제 막 불필요한 그런 건설 토건 사업들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1994년 한 해 예산에 해당하는 그런 경기 부양 대책을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막 해서 상당 부분을 토건 사업에 때려박았거든요. 네. 우리 4대강 사업한 거, 뭐 경인은행 사업한 거 거의 비슷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또 몇 년 지나자 그걸로도 안 통하니까 뭐
금융 완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초저금리로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대출 규제 완화해줘서 지금 우리가 하듯이 민간 주택업체들 분양을 이렇게 또 받게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부실채권 건설업체들 좀비 기업처럼 살아남아서 계속 이제 부실 구조 조정이 늦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멀쩡한 건설 기업들까지 같이 넘어지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됐던 거거든요. 자, 한국이 지금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더라도 스웨덴의 길을 가는 게 맞다. 그건 물론 이제 부동산 측면뿐만 아니라 네. 뭐 복지 제도라든지 또 사회 구조의 문제, 뭐 또 조세 재정의 문제 네.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 스웨덴을 좀 본받아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거품 빼기에 관해서도 스웨덴은 참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굉장히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2월 13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쓴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였습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